여러분, K조선이 대충격이라 그래서 일본처럼 망한다.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일본처럼 우리 조선산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한번 보십시오. 현대중공업이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를 중국에 발주한 액수입니다. 6,600억 원을 중국에다가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육지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 일반적으로 FPS라고 하나요? 반잠수식이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산 설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맡길 곳이 없는 거예요. 국내 업체에다가. 국내 업체에 맡겨서 외주로 제작을 해서 마지막에 현대중공업에서 조립해서 수출하고 싶지만 국내 업체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다 발주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일본이 딱 이렇게 했었거든요. 일본에도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겹쳐서 한국에다가 이게 하청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이 하청된 기업이 더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성장. 기본적으로 조선은요, 이게 노동집약적 산업이거든요. 노동집약적. 일본에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3D 업종을 깊이 하니까 일본에서 생산하고 싶었지만 못하고 한국으로 외주를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딱 그 모양새입니다. 딱 말입니다. 우리 업체한테 줘서 생산하고 싶지만 생산업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인건비가 비싸서 대한민국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에 중국 원양해운이라는 데다가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중공업은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주면 결국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술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중국으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이전해 주는 거. 이러다가 망할 수 있는 거죠.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중공업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만.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조선 블록 물량 일부를 중국 영성유한공사에다가 맡겼습니다. 삼성중공업조차도. 참 심각하죠. 더 난리치고 진짜 심각한 것은요, LNG선의 부가가치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LNG 운반선에 대한 선박 건조도 심심치 않게 지금 중국 업체에다가 외주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K조선이라는 말, 이게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조선은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선 이러면 대한민국 제조업 중에서 굉장히 강한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LCD 물량 어떻게 됐습니까? LCD. 지금 LCD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이 만들던 업체였어요. 지금 LCD 포기했죠. OLED로 돌아섰죠. 삼성은 중국에 있는 LCD 공장조차도 팔아버렸습니다. LCD 공장조차도. 상황이 굉장히 나쁜 거죠. 기술력이 따라오니까 우리가
중국의 물량 공세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 하나 자체가 중국으로 그냥 그대로 물려주고 말았죠. 조선도 그 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분명히 중국의 조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한국의 조선을 붕괴시켜버린다. 이런 얘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도 똑같이 조선이 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이 없어요. 2017년만 하더라도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가 10만 9,90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만 명쯤 됐죠. 2022년 현재예요. 단 5년 만에 9만 3,038명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요.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10,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거죠. 16,000명이 줄어드는 거죠. 16,000명이. 16,000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2014년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2014년하고 비교해 보면 2014년에 조선업종 종사자 수는요. 20만 3,441명이요. 20만이요. 그런데 지금 9만 3,038명이면 54.5%가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줄어드는데 일본처럼 안 망한다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망한다는 게. 그럼 왜 이렇게 줄어들까? 이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죠.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주 52시간제 때문이에요. 주 52시간제. 여러분 조선업종은요. 대표적인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구조예요. 그리고 시간의 수당이 굉장히 많이 붙는 직종입니다. 시간의 수당이. 그런데 정부가 강제적으로 주 52시간만 일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 68시간 일할 때 임금하고 주 52시간 일할 때 임금하고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차이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52시간만 일하고 저녁에 슈퍼마켓에서 알바하든지 이렇게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기간 되니까 힘이 들어서 다 지쳐버린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람들이 그냥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곳에서 일을 더하면 더 많은 임금을 받아서 정착할 줄 알았는데 52시간제가 안 풀리고 이게 벌이가 줄어드니까 떠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저는요. 제가 정부가 자해행위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에 자해행위를 해서 전력산업을 완전히 망가뜨렸지만 이게 전력산업만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주 52시간제는요. 대한민국의 제조업 전체를 망가뜨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말입니다. K조선이 아니라 이제 킬조선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력이 부족한 인력을 해외에서 수입해 오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저출산되면서 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이 지금과 같은 경쟁력 계속 지켜낼까요?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안 뽑는 거냐? 뽑을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있죠. 조선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이분들 고용하면 됩니다. 당분간이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고용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혹시나 사망사고가 일하다가 나게 되면 6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오히려 이게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일어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보시다시피 여러분 잘못하면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뭘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처벌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경영 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입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조선업계에서 그래 내가 도입하겠어 이렇게 하고 쉽게 할까요?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인력난은 더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력난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K조선은 이제 물 건너간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K조선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주가 장난 아니죠. 2022년 수주가 3,742만 CGT입니다. 작년에 대비해 보면 2021년 대비해 보면 지금 여러분 2배가 넘게 수주했어요. 중국을 앞설 정도로 수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가 우리가 다 해내면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질 텐데 이거를 못 해내고 중국으로 외주를 준다는 자체가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등 기업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주 52시간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는데 빠른 속도로 해야지요. 이러다가 말입니다. 국민 먹거리 다 날아갑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조가 강해야지 선진국도 우리는 확실하게 지켜낸다. 이 제조 안에서 초격차 기술을 가져갈 때 대한민국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진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조가 망하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미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탈원전에서 지난 5년 동안 원자력 산업 완전히 망가뜨려 놨잖아요. 겨우겨우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회복해 가는 중이에요. 저는 조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제대로 이게 발동을 걸 수 있게끔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외주를 중국으로 주다가 결국 일본에서 우리가 뺏어왔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 거를 다 뺏어갑니다. LCD 뺏어간 것처럼 스마트폰 뺏어간 것처럼 그냥 쑥 하고 뺏어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요 조선업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여러분 선박 엔진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박조차도 지금 점점 배터리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전기 자동차처럼 전기조선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선박도 전기조선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물론 급하게는 가지 않겠죠. 어마어마한 덩치기 때문에 쉽게 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갔을 때 그 위기감은요 굉장히 클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힘을 못 쓰는 거 보셨죠? 마찬가지로 세계시장에서 한국조선이 힘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조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조치 취해야 됩니다. K칩스법이라고 해서 반도체에 대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조선, 석유화학, 철강, ITC, ICT 다 저는
이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장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냉정하거든요. 한번 이탈하기 시작한 고객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우리의 가장 경쟁국인 중국에다가 외주를 주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을까요? 저는 정부가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닫고 제조업이 강한 나라, 조선이 강한 나라로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래도 이게 뭐 경제에 대한 말발이 좀 서잖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는 아예 경제를 모르고 그야말로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조선에 대한 지원책 저는 빨리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협력업체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지원이 뒤따라주면 우리 조선 다시 날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제조업 강국 그 바람을 몰아쳤으면 좋겠습니다.